두 아이를 28만 원에 팔고 15년간 숨어 산 불륜녀. 일장 은밀한 비밀. 저는 서은주입니다. 2009년 봄 부산의 작은 회계법인에서 일하던 때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그때 저는 35이었고 늘 돈 걱정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버티는 평범한 회계 직원이었죠. 과거에 사기 혐의와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던 터라 항상 위축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왔어요. 윤재혁을 처음 만난 건 회사 거래처 미팅에서였습니다. 중견 건설회사 과장이라던 재혁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키도 제법 크고 말투도 신사적이었죠. 회의 중에 저를 몇 번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는데 그때는 별 생각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어요. 재혁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발표 정말 인상 깊었어요. 특히 세무 처리 부분에서 전문성이 느껴지던데요. 아, 감사합니다.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때요? 업무 얘기도 좀 더 나누고 싶고요.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첫 만남에서 재혁은 정말 젠틀했어요. 제 말을 잘 들어주고 존중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며 살던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두 번째 만남에서 재혁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주 씨 같은 분을 만나기가 정말 어려워요. 다른 여자들과 뭔가 달라. 무엇이 다른가요? 진짜 속이 깊다고 해야 하나? 거칠애가 없어서 좋아요. 그런 달콤한 말들에 저는 점점 빠져들었어요. 재혁이 결혼한 남자라는 건 세 번째 만남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마음이 기울어진 상태였죠. 저 사실 가정이 있어요. 하지만 은주 씨를 만나고 나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묘한 우월감도 느꼈어요. 내가 그의 아내보다 특별한 존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었죠. 몇 달이 지나면서 저희는 더 깊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재혁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저를 만났어요. 때로는 모텔에서, 때로는 외진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죠. 그런 만남들이 저에게는 삶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8개월쯤 지났을 때 제 몸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생리가 늦어지고 입덧 증상이 나타났죠. 임신이었습니다. 재혁에게 말했을 때의 그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당황스러워하면서도 화가 난 듯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확실해? 병원에서 확인했어. 절대 누구도 알면 안 돼. 내 집안에서 이런 일을 알면 큰일 나. 내가 장남이라 더 그래. 그때부터 재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다정하고 로맨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비밀 유지에만 신경을 쓰더군요. 만남의 횟수도 줄어들었고 만날 때마다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우리 아이니까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은 시기가 안 좋아. 조금만 기다려줘.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면서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죠.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재혁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그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가을 친척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임신한 지 5개월쯤 되었을 때였는데 아직 배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고모 박순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책임감이 없어. 특히 은주 너 말이야. 왜요? 아이가 있으면 함부로 살 수 없는 건데 넌 아직도 철이 안 든 것 같아. 나는 말이야 절대 아이를 버리지 않을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당시에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 아이러니한 말이었어요. 몇 년 후 제가 그 말을 완전히 뒤엎는 행동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2장 첫 번째 선택. 2013년 3월 제가 39이 되던 해였습니다. 드디어 아이를 낳았어요. 7시간의 진통 끝에 태어난 건강한 사내아이였죠. 3.2kg의 앙증맞은 아기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감정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세상이 다 제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이야. 정말 예쁘다. 재혁도 처음에는 기뻐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출생신고 문제가 불거지면서부터였죠. 출생신고를 어떻게 하지? 재혁아, 우리 아이 이름이라도 지어줘. 지금 그런 게 중요해. 출생신고부터 해결해야지. 재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병원에서 퇴원을 미루며 계속 고민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려면 아버지 정보가 필요한데 재역은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요. 내 이름이 들어가면 모든 게 끝이야. 회사에도 집에도 들킬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재역이 찾은 방법이라는 게 고작 시간 끌기였어요. 아기는 이미 태어난 지 열흘이 지났는데 출생신고는커녕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산후조리원 룸메이트가 우연히 보여준 인터넷 카페 글을 보게 되었어요. 언니, 이런 카페도 있네. 입양 관련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 호기심에 들어가 보니 정말 다양한 사연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한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연락주세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를 정말 원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게 맞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재혁에게 그 글을 보여줬더니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거야. 이 방법밖에 없어. 아이를 위해서도 이게 최선이야. 정말 그럴까? 우리가 키우면 안 될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너도 알잖아. 저는 며칠 밤을 새우며 고민했습니다. 아기는 제 품에서 잘 자고 있는데 정말 다른 사람에게 보내야 하는 걸까?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아 보였어요. 결국 그 글을 올린 부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 통화에서부터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꼭 잘 키울게요. 만남의 장소는 부산역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이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부부였는데 아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어머, 정말 예쁘네요. 이렇게 건강한 아기를 주셔서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남편분도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보며 말했어요. 저희가 정말 소중히 키울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제 마음도 조금 놓였어요. 이 사람들이라면 우리 아이를 잘 키워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막상 아이를 그들 품에 안겨주려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잘 자라야 해. 엄마가 미안해. 아기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부부는 아기용품과 분유를 이미 준비해와 있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다렸다는 게 느껴졌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재혁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해결된 것 같아. 이제 우리도 마음 놓고 살 수 있겠어.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텅 빈 가슴을 손으로 눌러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찾으러 갈 거야. 꼭 다시 만날 거야. 그때의 다짐이 얼마나 공허한 약속이었는지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그럴 거라고 믿었어요. 며칠 뒤 산후조리원에서 만난 다른 산모가 물어보더라고요. 아기는 어디 있어요? 퇴원했나요? 네,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때부터였나 봐요. 거짓말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3장 균열. 2015년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를 보낸 지 2년이 지났어요. 저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재혁과의 관계도 정리하고 제대로 된 새 출발을 하고 싶었죠. 그동안의 숨막히는 비밀 연애가 너무 지겨웠거든요. 재혁아,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나도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어.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하지만 재혁은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사이가 어디 가는 건 아니잖아.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잘해온 게 아니야. 난 항상 숨어 다니기만 했어. 이게 사랑이야? 시간이 좀 더 필요해. 조금만 기다려줘.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구체적인 약속은 없으면서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이별할 용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재혁 없는 삶이 두려운 건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6년이나 함께한 관계를 끝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해 가을 직장에서 큰일이 터졌습니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게 된 거예요. 사실 생활비가 급해서 회사 계좌에서 잠깐 빌려 쓴 건데 누군가 고발을 했더라고요. 서은주 씨 횡령 혐의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의 그 기분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무릎이 후들후들 떨렸어요. 진짜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죠. 저는 빌려 쓴 것뿐이에요. 며칠 후에 넣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절차를 거쳐야죠. 조사를 받는 동안 재혁은 연락도 잘 안 받았어요. 나중에 만났을 때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요즘 너무 민감한 시기야. 조금 조심해야겠어. 내가 힘들 때 그런 소리를 해. 오해하지 마. 걱정되어서 그러는 거야.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재혁이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두려워한다는 걸 말이죠. 다행히 나중에 무혐의 처리가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고모 박순자가 알게 되었어요.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고모와 아는 사이였거든요. 또 문제야. 은주야,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거냐? 고모가 찾아와서 화를 내더라고요. 평소에도 저를 못마땅해 하던 고모였는데 이번 일로 더 심해졌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 다 안다. 남자 문제로도 소문났었잖아.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재혁과의 관계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애라도 있었다면 이런 짓은 못했을 텐데.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야지.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고모는 제게 아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진실을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생각하니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아이가 없다고 책임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사는데? 매번 사고만 치고. 고모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관통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재혁에게 전화했습니다. 고모가 뭔가 의심하고 있어. 우리 더 조심해야 해. 괜찮아. 아직 확실한 건 없잖아. 재혁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고모의 날카로운 시선이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순자 고모는 한번 의심하면 끝까지 파헤치는 성격이었거든요. 며칠 뒤 고모가 다시 찾아왔어요. 은주야, 내가 숨기는 게 또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느낌이 그래. 내가 뭔가 큰일을 저지른 것 같다고. 고모,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고모의 의심의 눈초리는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어쩌? 또 문제야? 은주야,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거냐? 순자 고모는 화가 나 있었어요. 내가 애라도 있었다면 이런 짓은 못했을 텐데.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야지.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고모는 제게 아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진실을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생각하니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날 밤 재혁에게 전화했습니다. 고모가 의심하고 있어. 우리 더 조심해야 해.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재혁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고모의 날카로운 시선이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사장 두 번째 아이. 2018년 1월 저는 또다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딸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나 더욱 연약해 보였죠. 2.1kg의 작은 몸집에 가느다란 숨소리가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재혁아, 이번에는 달라야 해. 우리 딸을 제대로 키우자. 병원에서 인큐베이터 안에 작은 딸을 바라보며 간절히 말했어요. 첫 번째 아이 때의 후회가 너무 컸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다르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재혁의 대답은 예상과 다르지 않았어요. 내 집안은 절대 몰라야 돼. 특히 이번에는 더 조심해야 해. 왜? 첫 번째 때와 뭐가 달라? 요즘 집에서 나를 의심하고 있어. 어디 다녀오냐고 자꾸 물어보고. 재혁은 자신의 가정이 흔들릴까봐 더욱 예민해져 있었어요. 저는 절망스러웠습니다. 첫 번째 아이 때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해? 방법을 찾아보자. 이번에도 잘 해결될 거야. 며칠 뒤 재혁이 제안한 건 더 충격적이었어요. 누군가 병원비를 대신 내줄 사람을 찾자. 무슨 말이야? 아이를 원하는 사람 중에 병원비까지 부담해줄 사람이 있을 거야.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첫 번째 때는 그나마 입양이라는 명목이라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야. 우리 아이를 돈으로. 현실을 봐. 병원비만 해도 얼마인데. 우리한테 그런 여유 있어? 재혁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미숙아 치료비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매일매일 늘어나는 병원비 고지서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차였죠. 결국 인터넷을 통해 그런 사람을 찾게 되었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아이 때 만났던 부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나요? 28만 8천 원이에요. 그 정도면 괜찮네요. 돈 얘기부터 나오더라고요. 아이에 대한 관심보다는 거래 조건에 더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아이 상태는 어때요? 미숙하지만 건강해요. 곧 태어날 수 있대요. 그럼 태어나면 바로 데리고 갈게요. 그 사람은 마치 물건을 사는 것처럼 말했어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숙아였던 딸을 그 사람 품에 안겨주던 순간이 지금도 생생해요. 첫 번째 아이 때보다 더 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작고 연약한 아이를 어떻게 보낼 수 있었을까요?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이에게 속으로 계속 사과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죠. 병원에서 나오면서 재혁이 말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아무도 모를 거야. 병원 기록도 다 처리했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 뭔 소리야? 나도 힘들어. 하지만 재혁의 표정에서는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이 또 하나 사라진 것에 대한 안도감이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너무 낯설어 보였어요. 이게 정말 저일까 싶더라고요. 두 번째 아이까지 그런 식으로 보내고 나니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합법적인 남편이 물어보더라고요.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 남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니 더 죄책감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제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의심할까봐 모든 행동을 신중히 했어요. 하지만 비밀이라는 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장 평온 속 불안.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겉보기에는 평온한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직장을 다니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미성년 자녀도 키우고 있었고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워킹맘이었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특히 아이들과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동 유기나 학대 관련 기사를 보면 괜히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되더라고요. 엄마, 왜 그렇게 신경질적이에요? 함께 살던 미성년 자녀가 물어볼 정도로 저는 예민해져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일이 좀 많아서. 대충 둘러댔지만 사실 매 순간이 불안했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직장에서 일어났어요. 어느 날 동료가 무심코 던진 말이 저를 긴장시켰습니다. 은주 씨, 예전에 갑자기 몇 달씩 쉬었던 적 있었죠? 2013년이랑 2018년에. 그때 아파서 그런 건가요? 응, 몸이 좀 안 좋았었어. 순간 식은땀이 났어요. 출산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휴직 기록을 누군가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무슨 병이었어요? 수술이라도 받으셨나? 그냥 여성 질환이었어. 더 자세히 묻지는 않았지만 그 동료의 시선이 뭔가 의심스럽다는 걸 느꼈어요. 괜히 제가 예민한 건지 확신은 없었지만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며칠 뒤에 일어났어요. 회사 송년회에서 그 동료가 순자 고모를 만난 거예요. 저희 회사 직원 중에 고모와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 은주 씨 고모님이세요? 반갑습니다. 어머, 은주 회사분이시구나. 평소에 은주가 어떤가요? 좋은 분이에요. 다만 가끔 오래 쉬실 때가 있더라고요. 건강이 안 좋으신가 봐요. 그날 밤 순자 고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주야, 너 회사 사람 만났는데 너 몇 번 오래 쉬었다고 하더라. 2013년하고 2018년에. 왜 그런 거야?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몸이 안 좋아서요. 별거 아니에요. 무슨 병인데 몇 달씩 쉬어? 수술이라도 받았나? 여성 질환이었어요. 말하기 좀 그래요. 내가 숨기는 게 또 있는 거 아니야? 왜 그때 나한테 말 안 했어? 고모의 목소리에서 의심의 기색이 짙게 느껴졌어요.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고모,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말씀드리기 민망해서 안 했던 거예요. 은주야, 나는 내가 어릴 때부터 봐왔어. 거짓말하는 거 다 안다.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고모는 정말 날카로운 사람이었거든요.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파헤치고 마는 성격이었어요. 며칠 뒤 고모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은주야, 혹시 그때 아이를 낳은 거 아니야?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몇 달씩 쉬는 이유가 그거밖에 없잖아. 게다가 2번이나. 고모, 진짜 아니에요. 제가 언제 임신을 했다고 그러세요? 그럼 병원 기록 보여줘. 정말 수술 받았다면 기록이 있을 거잖아. 더 이상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고모는 이미 확신에 가까운 의심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재혁에게 긴급히 연락했습니다. 고모가 눈치챘어. 어떡하지? 진정해.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잖아. 하지만 고모가 계속 파헤칠 거야. 병원 기록까지 요구하고 있어. 그럼 위조라도 해야겠네. 그게 가능해.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순자 고모가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았습니다. 6장 드러나는 그림자. 2021년 초 제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순자 고모가 본격적으로 저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모는 늘 꼼꼼한 성격이었는데 이번에도 그 특유의 집요함을 보여주었어요. 은주야, 내 주민등록 등본 좀 보자. 갑자기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갑자기 왜요?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내 출산 기록을 확인해보고 싶어.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의 기록이 없을 테니까요. 고모, 왜 갑자기 그런 걸 보려고 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내가 숨기는 게 있다면 알고 싶어서. 고모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이미 확신에 가까운 의심을 품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며칠 뒤 순자 고모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프린트한 종이 몇 장을 제 앞에 내밀더라고요. 이게 뭐야? 2013년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이었어요. 제가 첫 번째 아이를 입양 보낼 때 올렸던 바로 그 글이었습니다. 아이디는 다르게 되어 있었지만 내용을 보니 틀림없이 제가 쓴 글이었죠. 이건 뭐예요? 저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IP 추적하면 다 나와. 내 집에서 올린 글이야. 고모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꼼꼼하더라고요. 어떻게 8년 전 글을 찾아냈는지 신기할 정도였어요. 아이 입양 관련 글이네. 2013년 3월에 올린 거야. 내가 첫 번째로 오래 쉬었던 바로 그 시기랑 일치해.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고모,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은주야, 솔직히 말해. 내가 아이를 낳았지? 2번이나. 완전히 들킨 기분이었어요. 고모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 저는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그냥 우연의 일치예요. 그럼 2018년 글도 설명해봐. 고모가 또 다른 종이를 꺼냈어요. 2번째 아이와 관련된 글이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고모가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해왔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고모, 저 정말로. 그만 거짓말해. 나는 내가 어릴 때부터 봐왔다고. 내 거짓말하는 버릇 다 안다. 그날 밤 재혁에게 긴급히 연락했습니다. 큰일 났어. 고모가 모든 증거를 다 모았어. 재혁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떤 증거? 인터넷 카페 글, IP 추적 기록, 내 휴직 기록까지 다 가지고 있어. 미친. 어떻게 그걸 다 찾았지? 이제 어떻게? 완전히 들킨 것 같아. 재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해외로 나가자. 당분간 피해 있어야겠어. 지금 도망가면 더 의심받을 거야. 그럼 어떡해? 다른 방법이 있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자 고모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고모가 다시 찾아왔어요. 은주야, 마지막으로 묻는다. 정말 아이들을 낳지 않았나? 고모. 나는 절대 아이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으면서 이게 뭐야? 초반에 제가 했던 말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 약속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대답 안 할 거야? 고모, 제발. 좋아.
그럼 내가 직접 알아보겠어. 고모가 돌아서면서 한 말이 소름 끼쳤어요.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제대로 밝혀달라고. 그때서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습니다. 고모는 정말로 끝까지 갈 작정이었어요. 7장 진실의 폭로. 2021년 6월 순자 고모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버렸다고 혹시 더 큰 범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서은주 씨, 아동 유기 및 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관의 말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이런 날이 올 줄 알면서도 막상 닥치니 현실감이 없더라고요. 조사 과정에서 제역과의 관계도 드러났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모든 비밀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찾으러 가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찾으려고 노력하셨나요? 그건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저는 한 번도 아이들을 찾으려고 진심으로 노력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죄책감을 덜기 위한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재혁도 경찰서에 불려왔어요. 하지만 재혁은 저와는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은주 씨가 혼자 결정한 일이에요. 재혁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저는 분노했지만 재혁은 끝까지 책임을 회피했어요. 나만 탓하지 마. 내가 선택한 거잖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재혁이 저를 얼마나 이용해왔는지를 말이에요. 저는 혼자서 모든 짐을 지고 있었던 거죠.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재혁은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팔짱 무너진 삶, 남겨진 상처. 재판이 진행되면서 더 큰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보낸 두 아이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아이를 받아간 부부는 연락이 안 되는 상태였고 두 번째 아이의 경우는 더 심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저는 아이를 버린 게 아닙니다. 지키려다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제 변명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법정에 앉아있는 순자 고모의 표정을 보니 더욱 그랬어요. 재혁은 결국 가족 앞에서 모든 것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재혁을 보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미안함과 동시에 분노도 느꼈거든요. 여보, 어떻게 이런 일을 했어? 재혁의 아내가 울며 말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쳐놓았는지 실감했습니다. 판결이 나온 후 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직장도 가족도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믿음도 잃었습니다. 마지막 날 순자 고모가 저에게 말했어요. 은주야, 아이를 버린 부모는 변명할 수 있어도 버려진 아이의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지금도 그 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와요. 저는 지금도 그 두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했던 선택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너무 많이 남겼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지 제 경험을 통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사연을 가장 빨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